자유한국당이 영입인재 명단을 발표하고 환영식을 통해 면면을 공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어제 이해찬 대표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만간 인재 영입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경쟁이 뜨거워지는 상황입니다. 예산 전국도 예열이 시작됐습니다. 다만 달궈지다가 막판에 이른바 밀실에서 타협하는 전례가 되풀이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여야 1대1 미니토론 더 정치, 오늘은 인재 영입과 예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인 인재 영입과 예산 얘기 잠시 뒤에 좀 하기로 하고요. 먼저 간단히 현안 몇 가지만 짚어보죠. 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하는 일부 야당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한국당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죠. 네,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고요. 네. 지금 국민의 73%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30석을 더 늘리자고 야당에서 또 민주당도 지금 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4년 동안 물경 700억이라는 돈을 더 써야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국민들은 지금 국회의원 정수가 모자라서 일 못하냐라고 굉장히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데서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 속에서 보면 저희가 굉장히 경제가 어려웠을 그 IMF 때 그때가 아마 2000년대 총선인데요. 그때 273석으로 오히려 한 20여 석을 줄인 그런 그 경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좀 어렵고 국민들이 이 정수 늘리는데 절대 반대할 때 늘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맞고요. 네. 좀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민주당이 흔들리는 겁니다. 네, 민주당이, 물어보죠, 뭐 직접. 예, 한번 물어보시고 절대 불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지가 혹시 있습니까? 어제 이해찬 그 당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말씀했습니다만 300석을 저희는 약속대로 지킬 것입니다. 네. 어차피 여야 사당이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면서 지역구는 좀 줄이고 비례대표는 75석으로 늘리는 300석 안을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이 약속은 저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당시에 이 300석 안을 만들 때도 이런 지역구 늘리는 것에 대한 반대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저는 충분히 감안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좀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숫자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를 했을 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가 우리 국민들에게 의석수를 늘려주십시오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회가 그만큼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데 20대 국회 내내 보셨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하고 정쟁하고 국회의원들 막말하는 걸 보면서 어느 국민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고 싶겠습니까? 저는 패스트트랙에서 약속됐던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300석 네. 안을 그 약속을 지켜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 좀 덧붙일 게 있는데요. 지금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게 한국당 의원 정수를 늘리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들은 국회의원 수 자체 늘리는 걸 반대합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왜 민주당에서 최근에 그 우원식 전 대표라든지 백혜련 의원이라든지 몇몇 의원이 지금 다시 의원 정수 늘리는데 슬슬 군부를 떼고 있느냐?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가장 급한 게 공수처법입니다. 왜냐? 윤석열한테 맡겨뒀더니 언제 상권력을 칠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정말 나만의 검찰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공수처법입니다.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자 하니 다른 야당이 정의당이나 민평당이나 대한신당에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먼저 선거법부터 통과시키자.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현재 그 연동형, 준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가 줄어듭니다. 28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자기 지역구 한 석만 줄어들어도 의원들이 난리인데 28석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이게 쉽게 찬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내분이 일어나니까 이 지금 다른 당에서는 야3당에서는 선거제를 먼저 통과시켜야만이 공수처를 통과시켜주겠다. 이래서 지금 다시 그 정수를 늘리자라고 심상정 대표께서 얘기를 하시고 민주당도 지금 약간은 지금 말씀은 저렇게 하고 계십니다만 약간 요동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 여론을 살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국회의원 정수는 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지금 네. 자유한국당은 30석을 줄이자는 안을 제안해 놓고 있고 이번 11월 한 달간은 진지하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선거법에 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 안도 같이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중에 이렇게 논거를 달 때 민감한 현안들을 건드리시니까 그 발언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말씀 안 하셔도 좋고요. 예. 자,
그 뭐 말씀 명확하게 하셨어요 이미. 그 약속 지켜야 한다고요. 아니 뭐 저의 말이 아니라 저희 당 대표께서 어제도 또 확고하게 말씀하셨기 네, 때문에 뭐 절대 안 늘리는 거죠, 민주당은? 네, 지난주에 의원들 우리- 사이에서 뭐 개별적으로 입장이 다른 거는 어느 당이나 다 네네, 마찬가지인 맞습니다. 것 같아서 네. 이 정도로 하고요. 네. 뭐 이 상태로라면은 조금 전에는 진지하게 한 달간은 논의할 수 있다고 했지만 많은 정치 전문가들은 이 상태로 공수처법과 선거법 그대로 패스트트랙안 그대로 표결에 붙여지는 거 아닌가라는 전망들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민주당이 공수처법 통과를 조금 더 가능성 높이기 위해서 야당과 어떤 모색을 할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법안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가능성은 지금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봐서는 이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여야 사당 같은 경우는 이미 합의된 안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단일안으로. 네. 근데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백혈연안과 권은희 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여야 사당이 합의를 해서 단일안을 도출을 하든 혹은 백혈연안, 권은희 안 둘 중에 하나를 표결하든 이렇게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근데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사당이 단일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약속된 안을 먼저 표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네. 이미 국민들께 약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 의원 정수를 흔드는 것은 자유한국당에게 저는 불필요한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렇게 늘리려고 하는데 우리도 껴달라고 해가지고 또 다시 이걸 시간 끌기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선거법에 대해서는 저는 지켜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도 아니라고 아니, 하고 한국당도 아니, 아니라고 아닌 거죠. 하니까요. 아닌 걸로. 두분 예. 자꾸 네. 이렇게 하면은 또 본주시로 못 갑니다. 한국당은 늘리려고 하는 건 절대 반대니까. 네, 하여튼 네, 네. 두 당 모두 네. 그럴 의지가 없다라는 걸 확인한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공수처법 그 백혜련안과 권은희 안 두 개가 있다고 하셨어요. 네. 뭐 둘 중에 하나로 합의가 되든 조정안이 나오든 뭔가 조정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안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둘 다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제가 봐서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그 이 권은희 안의 핵심은 기소심의위원회를 두는 거거든요. 네. 제가 봐서 충분히 이렇게 이 백혜련안과 권은희 안에서는 합의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는 공수처를 두자는 것 아닙니까? 네. 저는 그런 면에서 합의가 돼서 저는 단일한 수정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수정안이 나오게 되면은 그 수정안도 패스트트랙 지정안건과 똑같은 안건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그래요? 먼저 표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안건은 수정안이 통과되면 폐기 처분되기 때문에 예. 단일한 안 수정안이 나오고 먼저 표결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거법을 먼저 표결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한국당은 그렇게 진행이 되면은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국회의장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들어가는 건가요? 결국 이게 일단은- 상정을 해야 표결이 되는 거니까. 네네. 근데 저는 그 길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3당이 공수처법에 그렇게 함께 해줄 것인가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먼저 선거법이 선처리 되지 않으면 절대로 공수처법까지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4월 말에 합의한 그 방안으로 통과돼도 공수처법에 반대할 그러니까 거라는 그 얘기인가요? 법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28개의 지역구가 28개 줄어들잖아요. 지역구가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많은 의원님들이 반대를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의원들이 반대하기에 앞서서 그 지역 주민들이 자기 지역구가 없어진다는데 찬성할 주민들은 흔치 않죠. 그런가요? 그래서 그렇죠. 내 자기 표는 지역구 남아 있는데. 내 표는 남아 있지만 자기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이 자기 지역이 없어진다는 데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28석을 한꺼번에 없앤다는 데에서 저는 상당히 의원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 선거법도 그렇게 녹록치가 않다. 그래서 지금부터 벌써 그 야3당에서 반발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수처법은 일단 선거법이 통과가 돼야만이 맞딜로 해주는 조건으로 해주는 거지.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전제인 그러니까 선거법이 통과가 안 된다면 공수처법도 흔들릴 것이다. 네, 그 부분은 뭐 많은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이해는 됩니다만 뭐 민주당도 나름대로 지금 4월 말 그 합의된 선거법이 상정됐을 때 통과 가능성을 계산하겠죠. 그렇죠. 네. 지금 의원수 늘리자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부결이 된다면 그 부결표를 이게 이제 기명투표잖아요. 그렇죠. 예. 부결표를 던진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국민적인 비난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선거법을
하라고 누가 명령한 사람이 있나요? 이건 지역구 의원들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거법이라는 것이 소위 말하면 그 연동형 비례제 예. 이거 누가 봐도 위헌 요소가 큰 겁니다. 아주 쉽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약 50석 만 7석인데 50석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 투표를 합니다. 네. 그런데 정당 투표를 해서 한국당이 40%를 얻어도 우리는 거의 비례 의석을 가져오지 못하는 겁니다. 자, 지금 선거법 아니 내용을 그러니까요. 토론할 그러니까 수는 이런 없고요. 그러니까 네. 이걸 지금 마치 사회자 앵커께서는 이걸 국민이 원하는 걸 안 해줘서 되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길래 하는 말인데 이건 어느 국민도 이 선거법을 그러면 만들으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4월 말 저- 그 패스트트랙 네네. 법안을 지지했던 국민들로부터. 자, 저 이것도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제 야당 의원으로서 이거 정말 저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요. 우리가 지금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을 누가 개혁 입법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합니다. 간혹. 굉장히 이거는 저는 잘못된 그 밸류 뉴트를 하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과거에 잘못된 것을 바꾸는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네. 그런데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법을 개혁 입법이라고 정의 내리는 것은 지극히 언론에서 또는 특정인들이 그렇게 내리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계속 그렇게 호도 보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민들에게 제가 언젠간 기회가 있으면 이 말씀을 꼭 드리려고 그랬는데 개혁 입법이 아니라 그냥 선거법이고 공수처법입니다. 그 판단은 국회에서도 하고 국민들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선거법은 어느 국민도 이렇게 만들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야당, 정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의석수를 더 가져가기 위해서 국민들로부터 5%밖에 지지를 얻지 않았으면 약 50석이 비례면은 5%면은 5, 25에서 3석을 가져가는 게 상식입니다. 그러나 네, 지금 300명을 기준으로 해서 15석을 가져가겠다는 게 이번 연동형 비례제고 이제 준연동형은 그보다 조금 적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몇몇 당이 주장하는 것이지 국민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선거법 개정안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여론 지지도를 민주당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래도 과반 이상의 국민들은 당연히 이 법안에 대해 이 선거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선거제도의 변화 역사를 보면은요, 이 그 대표성과 비례성을 양쪽을 다 강화해 오는 쪽이었고요. 네. 점점점 지금은 또 어떤 좀 이렇게 국민 여론이 강해지고 있냐면은 정당의 지지율만큼 좀 의석수가 가져가야 네. 국회에서 그 정당도 목소리를 내는데 이 민주당하고 한국당, 특히 한국당 같은 경우 국민의 지지율은 정말 바닥인데 의석수만 많다 보니까 국회에서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국민의 지지는 정말 20%간 넘는 정당이 30% 요즘 간당 넘었죠. 이 정당이 의석수가 많다 보니까 국민의 염원인 모든 개혁 과제들을 다 발목 잡고 있는 이 국회 파행을 우리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 정당, 정당의 지지율에 맞는 의석수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촛불혁명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민주주의에 맞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그 선거법 개정안은 이 국민들의 요구라든지 시대 흐름에 맞는 요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한국당이 여기에 오히려 동참하지 않고서 비례대표를 다 없애버리고 또 심지어는 그거를 더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의원수까지 줄이는 방안을 내와서 여야 사당과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어떤 방식, 이런 제안 자체가 이 국민들의 요구라든지 시대 발전 요구에 전혀 안 맞는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어쨌든 간에 이 선거법 개정안일 뿐이지 개혁 법안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국민의 요구라든지 어떤 명분이 있습니까? 일단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는 정당의 지지율에 맞게 의석수를 가져가야 된다. 그게 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거기에 조금 더 다가가 있는 법안이라고 그렇습니다. 평가하시는 겁니까? 예, 저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아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의원님 말씀에 100번 동의합니다. 대표성과 비례성. 네. 당연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당 지지율만큼 의석수를 가져가야 되는 게 상식입니다. 네. 지금 현재 비례대표가 47석입니다. 네. 약 50석으로 봤을 때 10%를 얻으면 5석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현행 선거법은 50명의 비례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를 얻으면 5석을 가져가는 게 현행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꾸려고 하는 법은 정당 지지율의 10% 얻은 당이 50석에서 10%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300석에서 10%, 즉 30명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10%를 얻으면 30석을 가져가는 겁니다. 지역구에는 한 명도 못 얻더라도. 이게 바로 잘못된 거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당 지지율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게 헌법 정신에 맞고 대표성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곡되게 자 한국당이 만약에 40%를 얻었다고 합시다. 정당 지지율에. 그러면 지금은 50명의 40%니까 20석을 가져갑니다. 지금 그렇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제, 준연동형 비례제 내면은 이 모집단을 50개를 하는 거야 아니라 갑자기 지역구하고 합쳐서 300개를 모집단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40%면 4, 5, 만약에 저희가 30%를 얻었다 그러면 300석에 30%면 90석이 됩니다. 그러나 지역구에서 저희가 120석을 얻으면 이미 다 너네는 채워졌다. 그래서 비례는 안 준다라는 게 이번 새로운 선거법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나 한국당은 이번 새로운 법에 의하면은 비례대표를 거의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서 지역구에서 과반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또 정당 득표에서 우리가 아무리 30%, 40%를 얻는다 하더라도 단 한 석도 못 가져오는 게 다음 선거법입니다. 이거는 조금만 선거법을 알면은 이거는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영원히 야당이 과반수를 못 넘게 하는 법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나오더라도 이 진리는 절대로 이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진실이 국민들이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하고요. 지금 이게 워낙 어려운 거라서 심상정 의원도 그러셨잖아요. 알 필요도 없는 법이라고. 그래서 따라서 제가 지금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우리 강 의원님 말씀에 동조하는 게 대표성, 비례성 담보하고요. 정당 지지율만큼 정정당당하게 의석수 가져가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런 식으로 꼼수 부려가지고 정의당을 위한 선거법, 그다음에 2, 3% 얻는 정당들이 의석을 비례대표를 다 가져가는 이런 건 네,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시간을 충분히 쓰신 것 같은데요. 네. 저기 마침 정의당 말씀하셨는데 정의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오늘 예정돼 있고 방금 심상정 대표의 연설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오늘 아무래도 이 선거제도와 관련된 내용도 있을 것 같아서요. 잠시 들어보고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특권 교체를 위해 불가피하게 제도 개혁을 선택한 것임을 왜 몰라주냐고 항변하고 싶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하지만 그것은 제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정의당의 고군분투를 외면하고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에 대한 따가운 질책은 오히려 그동안 정의당이 걸어왔던 길에 대한 두터운 믿음과 기대에서 나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국민들의 비판은 아무리 절실한 개혁이라도 정의당이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과 가치에 앞설 수 없음을 일깨우는 죽비소리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비판과 격려를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정의당은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보고 나아갈 길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더 꿋꿋이 정의당의 가치를 지켜 평등과 정의의 세상을 열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들은 공정과 정의로 나가기 위한 과감한 사회 대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입니다. 국민은 피장파장 정치, 내로남불 정치에 신물나 있습니다. 보수도 진보도 특권 엘리트 구조를 만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진영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봐주던 특권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청년에게 미래를 빼앗고 성실하게 살아온 부모님들에게 자괴감을 안겨준 이 공고한 기득권 카르텔, 특권 대물림 사회 누가 만들었나? 국민들은 오로지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지속되어 온 양당 중심의 대결 정치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와 있습니다. 극단적인 양극화 정치, 폭력과 막말이 난무하는 지금의 정치에 국민이 있습니까? 민생이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가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 국회의원들의 자존감이 살아있습니까? 정치에 분노하고 절망하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저는 이 처참한 낡은 정치를 온몸으로 끌어안고 역사 속으로 뛰어내리고 싶습니다. 그 어떤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 불모의 양당 정치를 이젠 끝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행 선거제도에서 거대 양당은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 당을
더 무능한 당으로 만들면 선거에서 이기기 때문입니다. 현행 승자 독식 선거제도를 바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유불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를 저주하는 정치를 할 것인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인가, 또 극단적인 대결 정치를 계속할 것인가, 민생을 위한 협력 정치로 대전환을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야 사당 패스트트랙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통과되면 민심과 정당 의석수 간의 현격한 불비례성을 줄여 국민을 닮은 국회로 한 걸음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랜 양당 독점 정치 구조를 벗어나 다당제하에서 협력의 정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협치를 제도화하는 선진 민주 정치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말로는 합의 처리를 주장하면서 온갖 방법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작년 5당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비례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해놓고 정반대 청개구리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국회의원 수는 줄이고 비례대표제는 아예 없애자고 합니다. 여성과 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현행 253석인 지역구를 270석으로 17석이나 늘리겠다는 꼼수입니다. 국회를 불신하게 만든 1등 공신인 자유한국당이 그 불신에 편승해 귀족국회, 특권국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요즘 대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연일 정의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의당의 노력을 폄훼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랜 세월 기득권 유지를 위해 개혁을 거부해온 자유한국당의 밥그릇 본색일 뿐입니다. 참으로 딱합니다. 정의당의 날을 세운다고 자유한국당이 정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저 심상정을 걸고 넘어진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의 적반하장 정치에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불공정한 선거제도에 기대지 말고 작년 12월 15일 나경원 원내대표도 합의한 대국민 약속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자, 조금 전에 우리 김 의원께서 말씀을 좀 하셨기 때문에 네. 지금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발언 내용 중에 요지는 그러니까 결국 비례성 확대해달라.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랑 괴가 같아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수 확대는 안 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고, 그러면 남는 것은 지금 4월 패스트트랙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비례대표가 47석에서 75석으로 늘어나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까? 일단은 뭐 지금 우리 국회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 국민들의 또 여론하고도 이 정도의 접점에서 300석 속에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 국민들이 국회를 봤는데 국회가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정말 너무 과로를 해요. 그런다 그러면 아마 국민들께서는 국회의원 더 늘려라. 네. 열심히 일을 잘하는 사람 더 늘려줘야겠다. 이런 여론이 있다 그러면 전 더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의 이제 국민 여론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안 된다. 안 된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과의 접점에서 우리는 300석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와중에서 비례대표를 늘리려고 하는 것은 이 비례대표라는 것은 이 정당이 지역구 투표만을 가지고 사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서는 정말 수많은 사표가 생기고 여기에 정말 다른 목소리를 갖고 있는 약자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다양한 정당들은 진출의 기회가 아예 봉쇄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있는 정당들에게도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아닌가 싶거든요. 네, 저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께는요. 네. 이렇게 비례대표, 네. 그러니까 지역구를 거치지 않고 비례대표로 선출되는 의원, 그래야 약자, 소수자, 이렇게 다양한 그리고 또 뭐 전문 그룹 이런 목소리들을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럼 한국당이
그런 이제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동의를 합니다. 약자들의 목소리가 같이 그 국회 안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유럽에서 하고 있는 내각 책임제, 지금 뭐 절대 권력을 가진 대통령제 하에 지금 뭐 윗돌이 상위와 하위가 맞는 걸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대통령제에 맞게끔 양원제를 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당제를 택하고 사실상의 양당제. 사실상의 양당제죠. 양당제를 택하고 있는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좀 더 다양한 정말 극소수 정당까지도 다양하게 참여하는 뭐 10개, 11개 정당까지 같이 하려 해서 연합 그 세력이 소위 말하면 내각을 운영하는 그런 걸로 가려고 그러면 내각 책임제로 가야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대통령제 하에서는 저희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지금 거의 양당제에 준하는 지금 정치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말씀하신 아까 저 다양한 목소리를 우리 양당에서 더 다양하게 많은 인재 영입을 통해서나 아니면 비례대표 번호를 앞번호를 줘서 그런 부분을 좀 수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장애인 문제라든지 네. 아니면은 지금 여성 문제라든지 청년 문제라든지 많이 있겠죠. 노인 문제라든지 또 직능별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 당에서 아까 뭐 여쭤보셨는데 지역구를 270석으로 하고 비례를 없애자고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제안한 것은 네. 그것은 이제 비례에 속하는 분들을 당에서 좀 영입을 하자 이런 방식으로 좀 해결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개헌 논의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0대는 놓쳤지만 21대는 저 개인적인 의견은 이제는 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제에서 이제는 좀 개헌을 논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랬을 예. 경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소위 말하면 양당제에 대해서도 재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린 질문으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신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한국당이 내놓은 안을 보면은 지금 의원 정수를 300석에서 270석으로 줄이는데 그게 네. 전부 지역구예요. 비례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구로 넣자는 거죠. 이제는. 그러면 네. 비례대표로 지금은 번호를 부여해가지고 상위에 이제 포진된 분들이 의원으로 진출을 하는데 네. 지역구에다가 우선 안배를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예를 지금 청년을 만약 인재 영입을 하면 거기 좀 혜택을 어드밴티지를 주겠죠. 아직 룰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개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런데 있습니다. 그 방식이 뭐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런 사회적 약자를 지역구에 배치를 해서 양당제에서 1대1로 붙게 했을 때 그분들이 당선돼서 국회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고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고 지금의 한국당이 내놓은 의원 정수 축소, 비례대표 없애버리는 안을 정말 뭔가 설득하기 위한 저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회적 약자를 정말 국회에 진출시키고 싶으면은 이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또 다른 통로를 만들어줘야지 그분들을 지역구에 출마시켜가지고 더 센 사람하고 이겨서 들어오게 한다? 이건 저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한계는 있다고 인정을 하고요. 저는 이제 이번 한 달 동안 한 달이 지금 저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어졌는데 이번에는 정말 모든 당이 저희 당도 적극 참여해서 이 선거법에 관해서 이건 합의를 해야 됩니다. 이건 모든 제 당들이 합의를 해야지 합의 없이는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다 내놓고 한번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해볼 한 달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함정이 대로. 있는데요. 네. 한국당이 적어도 이 논의에 끼어들려면은요. 지금에 있는 270석 비례대표 없애는 안을 저는 포기하고 이 300석 안에 대해서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들어와 있는 이 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한 달을 또 논의해보자고 하는 거는 네, 이 알겠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저는 방해하기 위한 술책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의원님 태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 받을래 아니면 꺼져 이건데 이런 건 안 됩니다. 아니, 지금까지 얼마를 논의를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나 논의를 잘못된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논의의 내용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같이 논의를 하면서 계속 접점을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지금 하다가 안 되니까 숫자 늘리자 그러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이제는 자, 그럼 일단, 국민들한테 예. 여쭤보자고요. 숫자 늘리는 게 좋을지 줄이는 게 좋을지. 누가 늘리자고 합니까? 한번 300석 여쭤보자고요. 유지하는데요. 며칠 네, 지금, 전까지 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뭐 개별 의원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뭐 적어도 이 자리에 출연하신 분들은 일관되게 반대를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같이 논의해보자는 당위도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라는 입장으로 이해를 했고요. 이 정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제를 바꾸는 의미에서 영상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에 새로운 가족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대표로 환영하러 왔답니다. 자, 첫 시작이다. 167일 남았습니다. 압승해서 국민들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뜁시다. 자, 한국당 그 영입 인물들 명단도 공개됐고 보신 대로 환영식도 국회 본청에서 열렸습니다. 어떤 인물이 눈에 띄던가요? 일단은 뭐 뛰는 사람 저 같은 경우는 그 김용화 순천향대 교수하고요. 그다음에 장수영 88년생 네. 그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가 눈에 띄었는데요. 네. 그 김용화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국민연금 전문가신데 앞으로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됨에 따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또 그런 부분에서 좀 괜찮은 분인 것 같고, 그다음 장수영 청년 대표 같은 경우도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스타트업의 롤 모델이 되신 분은 맞습니다. 네. 근데 한국당이 이제 인재 영입을 하면서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지금의 이제 공당의 인재 영입을 보면은 공당이 지향하는 가치, 공당이 21대 총선을 어떻게 맞이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모든 게 모여지는 게 인재 영입이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로 황교안 대표가 인재 영입 1호로 삼았던 게 갑질 대장 박찬주 전 대장이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을 영입하려고 했을 때 황교안 대표가 바라보는 이 국민들의 원하는 바, 그리고 청년들이 던지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자, 일단 박 전 대장은 오늘 발표는 안 됐으니까 조금 이따가 그 얘기할 네. 기회를 드리고요. 김용화 교수가 눈에 띈다 그래서 저는 그 엑소 수호의 부친이라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 국민연금 몰랐습니다. 전문가군요. 네. 네. 당 내에서는 평가가 어떻습니까? 그 당내에서 평가는 뭐 저 아직 사실은 자세히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인재 영입이라는 게 어떻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네. 첫 술에 배부를 수도 없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보면 언제 또 소위 말하면 다 슈퍼스타를 뭐 기다리고 있고 한 방을 기다리고 이러는데, 저는 그런 인재 영입보다는 차분하게 지금 네. 현재 정부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 아니면 또는 보완해야 될 부분, 아니면 네. 저희 당이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들어오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의원님이 저하고 거의 저 마음이 똑같으신 것 같아요. 저도 그 김용화 교수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앞으로 점점 노령화 사회에서 기초연금 문제라든지 국민연금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 설계자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뭐 수호의 부친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경험을 했었고, 특히나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 탈원전 정책 시행을 할 때 이 산자부 출신이거든요. 네. 최연소 산자부 행정고시 합격하신 분인데, 이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적을 하시고 좀 하실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도 눈에 띄고, 그다음에 저는 이진숙 그 여성 그 언론인이 좀 눈에 띕니다. 이게 전 MBC 기자요. 네네, MBC 기자였었는데, 사실 제가 이거 80년대 제가 84학번입니다. 그런데 네. 제가 이 90년대 저희가 걸프전 일어났을 때요. 이때 그 걸프전과 이라크전에서 이 여성 종군 기자가 바그다드에서 이 딱 그 보도를 할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종군 기자로서. 그래서 그렇게 여성 남성을 뛰어넘어서 언론인으로서 그 한 시대에 정말 앞장서서 네. 일했던 그런 분이 알겠습니다. 들어온다는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 예, 나쁘지 않은 것 모두를 같습니다. 다 네. 평가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네. 근데 뭐 이전에 뭐 네. 박찬호 선수를 영입한다, 김영철 배우를 영입한다, 이 얘기는 뭐 최근까지도 나왔었고, 네. 하다가 안 돼서 안 된 겁니까? 아니면은 검토하다가 접촉하지 말자 이렇게 된 겁니까? 제가 인재영입위원도 아닌 위원장이 아니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대체로 인재영입을 할 경우가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인재영입을 하고 싶으신 분이 또 추천이 들어오니까요. 저희가 이번에 전국의 모든 국회의원들한테 다 추천을 받았거든요. 저도 추천을 했습니다. 그 추천을 했는데 본인한테 물어보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인재영입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아마 접촉을 했을 텐데, 또 쉽지 않죠. 하신다는 분보다는 안 하신다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이래서 쉽지 네. 않으실 텐데, 그 과정은 제가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안 네.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좀 눈에 띄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눈에 띄는 사람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람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까? 저는 그 뭐
제가 뭐 아까 칭찬했던 분도 또 김영하 교수 같은 경우도 조금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에 대해 전문가시니까 제가 인정을 해드린 겁니다만 그분도 이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좀 과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요. 이렇게 뭐 한두 분만 얘기해 주시죠. 그럴까요? 다 할 수는 없고요. 뭐 네. 이진숙 씨도 그렇고 백경훈 씨도 그렇고 이런 분들을 보면은 다 같이 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대감들을 갖고 있는 그리고 이미 좀 그런 것들을 서슴없이 표출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과연 한국당이 21대 국회를 어떤 모습으로 그리려고 하는가, 과연 부합하는 인물을 찾은 것인지 아니면 이 정부에 대한 최전방 공격수들, 황교안 대표를 대신해서 정말 가미가제 특공제로 뛰어들 수 있는 이 네. 정쟁용 전사들을 뽑은 것인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이 시대의 한국당 같은 경우는 조국 사태 이후에 굉장히 공정의 가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과연 여기에 부합하는 사람들인가? 특히 박찬주 갑질대장을 영입대상 1호로 생각하고 발표 직전까지 갔던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 한국당이 지금의 국민 정서를 못 잊고 있고 본인들이 막 입으로는 공정을 얘기하면서 네. 실제로 인재라고 영입하는 사람들은 갑질대장을 하는 뽑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모순되는지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거듭해서 이제 박찬주 전 대장 말씀하시니까 질문 드리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어제만 해도 뭐 저희 YTN도 단독 보도를 했고요. 그 이후로 많은 보도가 나왔고 사실 명단에 들어 있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빠진 거죠? 근데 저는 사실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뭐 언론을 통해서 아니까. 근데 전 적어도 어제 뭐 논의를 했다 그래요.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뺐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재 영입에 들어가 있어도 당 내에서 최고위라든지 거르는 장치가 있고 또 네. 유연하게 대처하고 서로 논의하고 그래서 집단 지성을 모아가는 또 국민의 여론의 눈높이에 그 맞춰서 언제든지 결과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에 저는 굉장히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초선인데 제일 우려스러운 것이 이야기 듣지도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지도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일방적으로 하고 이러면 국민의 눈높이가 자꾸 멀어지거든요. 그게 저희 그 자유한국당이 지금 사실은 조금 과거에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쳐야 될 부분인데 요즘 그런 게 좀 잘 되고 있고 안에서 민주적으로 돌아가고 당내 비판도 많고 또 지도부가 뭔가 잘못하면은 의원들이 문제 제기도 하고 예. 이렇게 뭔가 소통되고 있다는 게 요즘 좀 당이 뭔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부적절한 듭니다. 인사였다는 걸러내는 데는 시스템이 된다는 그거는 거죠. 동의하시지만 그것이 걸러낸 것이 중요한 그러니까 시스템이다 이렇게 부적절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의 의견을 거쳐서 그렇게 아마 판단하시는 그렇게, 내부 네. 의견이 있었고 네. 그걸 그게 당 또 지도부가 받아들인 것 따랐다. 같습니다. 그 부분이 네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네요. 이진숙 전 MBC 사장, 대전 MBC 사장이었죠. 네. 그 부분은 한때 그 MBC 사장이었던 김재철 씨의 입으로까지 불렸던 그래서 언론계에서는 그 부역 언론인으로 이렇게 분류되기도 했던 그런 분인데 네. 거기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까? 글쎄요, 지금 제가 MBC도 그렇고 뭐 다른 여타 방송도 그렇지만 어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예. 방송이나 언론이 소위 말하면 기조를 바꾸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정말 어떤 정권이든지 언론은 정말 공정한 언론으로서 역할을 해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진숙 그 본부장, 그러니까 전 사장도 과거에 어떤 그 평가를 언론계에서 받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저희가 지금 여성 언론 분야 또 특히 여성 이어서 이번에 인재 영입을 했는데 저는 그건 보기에 따라 또 다르다고 봅니다. 평가가 다를 수 있다. 네네. 그러니까 네. 평가가 여야가 공수가 바뀜에 따라 너무나 극단적 평가를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뭐 우리 YTN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는 정권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공정 보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정권 바뀔 때마다 이렇게 위험한 발언 정당을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YTN은 예,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요. 지금 외부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이진숙 새로운 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특정 한쪽의 말씀을 듣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도 온당한지 안 한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네. 그렇게 한 시기에 이렇게 네. 규정됐던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당 입장에서 부담스럽지 않은지를 여쭤봤던 거고요. 네, 제가 그리고 잠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적어도 공당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미래를 바라봐야 되고 21대 국회가 우리 국민들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인물들로 채워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김재철의 입으로까지 불렸던 사람이고요. 몇몇 의원들 보면은 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광화문 집회 나가가지고 정말 되지도 않는 막말을 쏟아부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누가 그렇습니까? 이미 그 백경훈 씨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입니다만 이미 그 한국당의 청년위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정말 광화문 집회 같은 데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니, 광화문에 무슨 혹시라도 얘기를 했는데요? 백경훈 씨가 막말을 했다는 막말, 어떤 말로 막말을 했죠? 혹시 오해될까봐 제가 예.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정말 이렇게 뭐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집회 연사로 가가지고 그런 부분들에서 정말 이렇게 거침없는 언사들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이렇게 왜 이런 부분들을 애써서 고를까 싶은 겁니다. 저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공정과 정의를 그렇게 외쳤으면은 여기에 부합해서 누가 봐도 정말 공정하고 정의를 잘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젊고 유능한 인물 발탁보다는 오히려 이 현 정부와 각을 세울 수 있는 적대감과 분노감을 표출할 수 있는 인물이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런 의미에서 네. 이번에 좀 이렇게 인사가 이 조국 장관 낙마에 대해서 표창장을 주고 뭐 상금을 주고 그다음에 이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자 범죄자들에게 공천점 가산점을 줬던 것 그리고 또 대통령 풍자 만화에 이어가지고 또 하나의 자책구를 한국당이 이 인재 영입을 통해서 또 하나의 자책구를 넣고 있는 것 아닌가. 네, 제가 안타까운 사실관계만 마음이에요. 정리하면은 공천 가산점을 주진 않았고요. 그런 얘기가 나왔다가 거기 이제 공식적으로 철회를 한 거고요. 그리고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자이지 범죄자는 아니고요. 네, 실수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자, 부분까지도 네, 지금 제가- 하도 민감하니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예.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정리를 딱딱 해주시네요. 아니 근데 저희가 뭐 다 맞다고 치자고요. 뭐 패스트트랙 의원들 60명 잘못됐고 또 뭐 가산점 준다고 설왕설래한 것도 잘못 모든 걸 다 합쳐봐야 조국 장관 임명이나 조국이 한 행태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젊은 청년이 광화문 광장에 가서 정의를 부르짖고 잘못된 조국 임명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게 왜 막말입니까? 그리고 이런 젊은 청년들 우리 당에서 필요합니다. 그런 청년들 저희가 인재 영입하는 게 뭐가 잘못이라는 말입니까? 이미 그리고 한국당 아니 잠깐 청년위원 들어보세요. 잠깐 들어보세요. 아니 한국 당원이면 어떻습니까? 이미 한국당 청년위원인데 그걸 청년- 인재 영입이라고 포장하는 게 좀 청년위원이면 어떻습니까? 좀 인재 청년- 영입이라고 지금 포장하는 저희가 거는 과하신 것 인재 같은데? 영입과 공천을 잘 구별하셔야 되는데요. 인재 영입은 지금 이 안에서 지금 소위 말하면 이번 총선에서 본인이 뭐 이번에 인재 영입했다 공천이 된 게 아니고요. 앞으로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 있는지 가서 뛰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경쟁을 해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백경훈 씨 이분도 오죽하면은 조국 사태 때 그 광화문에서 집회할 때 연설을 했다고 해서 소위 공정을 부르짖었다고 해서 조국을 비판했다고 해서 그날 반듯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더라면 숫골에 마이크를 잡지 않았을 것이라고 YTN 변상욱 앵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변상욱 앵커가 아마 그 이후로 잠시 방송을 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청년도 호르머니 밑에서 힘들게 자란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면 조국 같은 아버지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부르짖은 걸 이런 식으로 지금 마치 뭐 막말을 했다고 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잘못된 평가 같고요. 저는 이 백경훈 이 친구도 젊은 친구고 또 총학생 회장도 했고요. 대학교에서 쭉쭉 나름대로는 그 대학생들 입장을 대변하면서 쭉 정치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 친구를 저희 당에서 영입하는 것은 전 청년의 또 다른 입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왜 강의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볼 수 분이- 있는 거죠. 두 분이 하도 이제 입장이 다르시니까 제가 왔다 갔다 이름을 헷갈릴 때도 있는데 아무튼요. 그 청년위원이냐고 물어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그분의 백경훈 씨의 어떤 자질이나 어떤 지향점이나 이런 것과 무관하게 보통 영입이라고 하면 외부에 있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을 영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백경훈 씨는 당원이고 또 한국당 청년위원이었고 사실은 더 뉴스에 한국당 청년위원으로 출연도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외부 인사 이렇게 영입과는 좀 궤가 다르지 않습니까? 외부 인사 영입이라고 이게
쿼테이션이 쳐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재 영입이라고 들었거든요. 인재 그러니까 영입 영입에 얼마든지. 외부가 입이 들어있는 표현 아니냐. 아 근데 우리 당에서 이제 아마 최근에 활동을 시작한 것 같아요. 뭐 이분이 지금 50이 된 것도 아니고 이제 아마 20대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년 활동을 한 것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 이제 인재 영입 케이스로 들어온 건데요. 잠시 얼마 전부터 당원 활동한 것은 얼마든지 자격이 된다고 봅니다. 저도 마흔에 저도 소위 말하면 그 여러분들이 제안도 받고 이래서 저도 네. 출마를 한 케이스인데요. 그때 저도 당원 가입하고 그리고 출마를 했었습니다. 예.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요. 예산 얘기를 좀 잠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번 예산 안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예산 어떤 부분인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적자 국채라고 생각합니다. 적자 부채요? 예, 적자 국채 지금 사상 최대인데요. 60조입니다. 60조. 그래서 지금 19년에는 본 예산의 그 33조 정도였는데 이번에 이제 20년 예산은 60조로 2천억 정도, 60조 2천억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한 네. 11%, 11.7%인데요. 지금 소위 말하면 기금, 특별회계 다 탈탈 쓴 겁니다. 그리고 부족해서 지금 적자 국채를 내겠다는 건데 차기 정부는 무조건 지금 재정을 확대한다. 그 재정 확대해서 결국 쓰는 거는 뭡니까? 단기 알바 일자리 주고 그냥 지금 퍼주는 겁니다. 경제 어렵다고 막 퍼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았다면 또 한번 믿어보자 할 텐데 지금 결과가 최근에 나왔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이 지금 뭐 통계청 말 다 변명 다 들어준다 하더라도 35만 명이 늘었고 정규직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 돈을 퍼부어넣는데도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경제는 점점점 기계가 멈춰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빚내 가지고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 세금 일자리가 제일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정책 기조를 바꾸라고 지금 한국당에서는 3년 내내 지금 그 소주성, 소위 말하는 소득 주도 성장 이거 경제 정책 전환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지금 세금 일자리만 올해도 내년에도 25조를 퍼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단기 예산이 알바 워낙 지금 방대해서 다 단기 얘기할 수는 알바 없고요. 일자리만 이렇게 양산하는 이런 식으로 돈을 넣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가 지금 우려를 표하고요. 네,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빚내서 하는 예산 이 부분만큼은 이번 예산 심사할 때 저희가 좀 철저히 심사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럼 그 부분만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게 적자 부채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꼭 필요합니까? 제가 봐서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성장률이 좀 점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잠재 성장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미중 무역 간의 갈등이라든지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굉장히 대외 여건도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굉장히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서 15세에서 64세의 생산 가능 인구도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장의 잠재력을 확충하고 혁신 성장의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런 과정에서 정말 떨어져 나오는 분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럴 때 재정의 역할이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는 이 재정의 역할이 곧 미래에 대한 저는 투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 부채가 한 40%가 안 됩니다. OECD 평균이 110%거든요. 그럼으로써 우리 재정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재정 여력이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로 듣고요. 이 부분은 이제 국회에서 가장 첨예하게 부딪힐 문제니까 또 토론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사실은 그 뭐 밀실 예산이라고도 하고요, 쪽지 예산이라고도 예산, 하고 네. 이제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그 예결위 밑에 소위 밑에 소소위. 소소위가 네,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섭단체들끼리만 한 명씩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비공개로 회의를 하고 속기록도 안 남고 그렇습니다. 그거 개선 못 하나요? 저는- 짧게 한 30초씩만 말씀해 주시죠. 일단 소소위는 일단 법적인 근거가 없는 조직입니다. 그럼 민주당이 하지 말자 하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 예산 협상을 하는 과정에 보면은 이 개수 조정 소위에서 모든 게 끝나서 네. 예결위에서 이제 결의가 돼서 본회의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위원장과 뭐 여야 간사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정말 나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나쁘다고는 평가를 저는 하시는 없애야 거예요.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당 입장은 어떤가요? 한국당 입장 제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여기에 대한 당 입장은 없다, 뭐 특별한 건 없다고 보는데 저는 이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소위가 있는 이유는요, 500조 숫자 조정, 미세 조정하는 겁니다. 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든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을 넣고 싶어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 모든 정부가 지역구에 있는 문제들을 그것까지는 다 알겠고요. 알 수가 네.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 국회의원이 충분히 예산을 넣을 수 있는 기능을 제도적으로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우선이다. 네, 그게 우선이 그럼 돼야만이 지금 이런 걸 소소위는 어쩔 수 없다라고 어쩔 보시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폐해를 최대한 줄이는 걸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올해 어떻게 진행될지 뭐 간단히 참고 사항만 말씀드리면 국회의장사나 국회혁신자문위원회에서 지난 5월 중순에 이걸 없애는 방향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제안했지만 지금 뭐 여야 모두 호응을 안 하니까 지금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태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토론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